성장을 씁니다. 토미는 하룻밤 사이에 다른 사람이 되다. 교사인 루크는 2000년쯤에 자신이 끔찍한 상황에 부딪혔음을 깨달았다. 아동 포르노 몸물에 관심이 커지고 있었으며 아동 청소년 포르노 잡지와 사진을 사기 시작하고 안마소에서 매춘부를 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성향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루크는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고 했었지만 쾌락 원칙이 자신을 넘어섰다고 나중에 고백했다. 루크가 의붓들에게 미묘한 성추행을 시도하고 나서야 루크의 아내는 딸의 말을 통해서 루크가 소아성애증이 있다는 점을 알았고 루크는 아동 성추행으로 체포되었다. 판사는 루크에게 12단계 성중독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수강되는 것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다. 루크는 교정 프로그램을 선택했지만 간호사에게 계속 성적 취향을 캐묻고 다녀서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다. 루크는 선고받기 전날 밤에 버지니아 대학 병원에 갔다가 두렁이 있는 데다가 집주인을 성폭할지도 몰라서 무섭다고 말했다. 루크의 내 영상을 찍은 의사는 우은의 제일 앞부분의 안마 전두엽이 계란만한 종양이 있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이 영역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의 욕구, 동기, 판단 욕구만 아니라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과 처벌에도 연관된다는 증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의사가 종양을 제거하자 루크의 소아성애증도 사라졌다. 7개월 후에 루크는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몇 년 뒤에 소아성애증이 다시 나타나자 루크는 이번에는 곧바로 병원에 갔다. 내 영상으로 똑같은 자리에 또다시 종양이 자라있었다. 종양을 제거하자 루크의 인격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갔다. 루크의 사례처럼 부서지기 쉬운 인격의 본질에 대한 증거는 놀라울 때가 많다. 하지만 인격 변화는 희귀한 사례가 아니다. 미국인 500만 명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은 인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영국에서는 3.5분마다 누군가가 기분, 가치관, 충동이 일시적으로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뇌종증을 겪는다. 우리는 인격이 변하지 않는 견고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인격은 쉽게 변한다. 인격은 이 책을 집필하기 몇 년 전 나는 인터넷으로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완전히 서로 다른 인격을 경험했던 사람과 친분을 쌓았다. 토미 맥큐는 뇌혈관이 터져서 뇌 손상을 입은 후로 행동과 생각, 동기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토미는 뇌졸중을 일으킨 후에 반쪽 인격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토미와 딸을 만나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 사람에게서 두 명의 인격을 만나는 경험은 어떤지 알아보기로 했다. 토미의 이야기는 감자에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그저 몇몇 식물에 회녹색 반점이 생겼다. 그 뒤에 반점은 점점 커져서 갈색이 되더니 거칠고 단단해졌다. 그 곰팡이는 근처 골목에도 번지더니 결국엔 평야 전체를 황폐하게 했다.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알려진 감자 대기근 때문에 아일랜드에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질병이 유행하면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100만 명 이상의 아일랜드인은 이민을 갔다. 1845년부터 1952년까지 수천 가구가 아일랜드해를 건너서 리버풀에 정착했다. 하지만 환영받지는 못했다. 아일랜드인에게 쏟아진 격렬한 대기근이 일어난 뒤에 몇 년 동안의 영국 총리를 역임한 벤저민 디즐레일러가 아일랜드인을 가리켜서 거칠고 무모하며 나태하고 불확실한 신원의 미신을 믿는 인종으로 영국인과 공통점이 없다고 말한 데서도 드러난다. 아일랜드인의 이성적인 행복은 배타적인 소란과 투박한 우상숭배에 의해 변형이다라고도 말했다. 토미 맥큐는 대기근이 일어난 지 100년 후에 태어났지만 리버풀에는 여전히 차별이 만연했다. 토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도 배웠다. 아버지는 신발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신발을 훔쳐였던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라고 토미와 딸은 실토를 했다. 나는 런던 교회 버킹엄샤에 있는
실로의 집에 왔다. 점심 무렵이었고 먹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은 어두웠다. 나는 실로에게 아버지인 토미에 관해서 물었다. 토미가 아버지로서 어땠는지, 실로가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제 너희 토미는 어떤 사람이는지 알고 싶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당장 생존이 문제였어요.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훔쳐야 했죠. 토미는 건축 시공업자가 되었고 어린 시절의 여자친구와 결혼했으며 실로와 실로의 남동생인 스콧을 낳았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도 토미는 책을 좋아했다. 토미는 실로가 어렸을 때 반지의 제왕을 읽어주었다. 10대가 되었을 때의 반지의 제왕 3권을 모두 다시 읽은 실로는 좋아했지만 이야기 대부분이 책에 없어서 실망했던 일을 기억한다. 아버지가 거의 한 챕터에 가까운 분량의 이야기를 지어내셨더라고요. 내가 빌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저 사람은 언제 만난 거죠?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좋은 시절은 정말 너무나 행복했다고 실로는 말했다. 아버지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분이셨고 친구들은 모두 아빠 때문에 나를 부러워했어요. 두 인격의 차이점은 실제로 삶에 있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객관적으로 연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많은 과학자가 특성이나 행동 양식, 생각, 감정처럼 시간이 지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인격을 정리하려고 시도했다.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인격의 특성은 보통 소위 빅5라고 부르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의 성격 요인으로 나뉜다.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 정보 발상에 대한 보편적인 호기심과 의지를 가리키고, 성실성은 충동을 조절하고 삶을 계획하며 자제하는 능력, 외향성은 폭넓은 활동에 참여하는 성향, 대화를 좋아하고 행복을 느낀다. 친화성이 높다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서 타협에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관대하며 사리 깊은 성격이다.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원인은 무엇일까? 인격은 유전자나 환경의 부산물일까? 이를 알아내려면 정말 특이했던 두 형제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로 가야 한다. 짐 루이스와 짐 스프링어는 태어난 지 몇 년 후에 분리되어 양 부모에게 새 이름을 받고 떨어져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다. 39년 뒤에 다시 만났을 때 두 형제는 자신들이 공유하는 것이 이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두 형제 모두 긴장성 두통을 앓았고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다. 경찰이었다. 취미로 목공일을 즐겼으며 자, 이렇게 두 형제가 키우는 개의 이름은 토이였는데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 자, 이렇게 같이 유전적으로 소주범을 타는 아이는 양육 방식에 따라서 더하거나 덜할 수는 있지만 외향적인 성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연구 결과는 암시한다. 물론 이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서로 너무나 닮은 쌍둥이는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도 오랫동안 이어진 비판의 하나다. 하지만 기질 양육 논쟁에서 양육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받는다. 환경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증거는 1990년대의 킹스 필리지 런던의 로버트 플루민 연구팀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이다. 이 연구들은 어느 것이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변하지 않는 성격이 인쇄된 청사진을 물려받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전자는 특정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지만 사람의 성격은 사는 동안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토미는 두통을 앓았다. 두통은 끈질겨서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드문 일은 아니었다. 토미는 몇 주 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빈두통을 가리키고 가끔 머리에 벨트를 메어 두곤 하였다는 고 내게 말했다. 머리가 아파. 두통 속에서 그런 것이. 토미는 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지주막과 출혈을 일으켰다. 내 출혈은 간신히 막았지만 토미와 내가 손상된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의사는 수술 며칠 뒤에 토미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자 기뻐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합병증이 있었다. 깨어나자마자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완전히 변했어요 라고 토미는 말했다. 아빠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16살이었어요 라고 실로는 말했다. 대학에 입학했는데 옆에 친구가 자기가 맥큐 옆집에 산다고 얘기했죠. 맥큐는 성은 너무나 흔해서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위조 수표에서 지문 하나가 되었는데 바로 토미의 지문이었다. 위조 수표. 나는 토미에게 수술을 깨어났을 때 어떤 기분인지 물었다. 처음에는 무척 감정적이었죠. 8일 속에는 일조차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토미는 병동을 둘러보고 창문을 바깥으로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해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죠. 갑자기 감정과 걱정과 배려가 솟아났어요. 내 안의 여성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라고 실로는 말했다.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감정적으로 변해서 모자가 떨어졌다고 울고 슬퍼하거나 행복하기도 했죠. 수술 이전에 아버지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한 달이 지나자 토미는 퇴원했다. 의사가 어디가 잘못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내 치료 때문에 내 일부가 손상된 것 같았지만은 응급수술 도중에 지혈하려고 금속 클럽을 집어넣었으므로 토미는 더는 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다. 토미는 자신의 내가 일성을 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내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각도, 언어, 구조, 수학, 생생한 천연색 그림 같은 것이죠. 무엇을 보든지 여섯가지의 기억이나 감정, 냄새를 떠올리게 되고 이런 정보는 잠시 내 마음속에 각자 맴돌아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 중에 하나가 다른 생각과 부딪히면서 또 다른 6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생각들의 한 부분이 서로 만나 또다시 6가지 생각이 만들어지죠. 내게는 끊임없이 폈던 그 세부상 정보 얼굴이 부부집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는 정보의 흐름 속을 걷는 것 같죠. 내 뇌는 벌집 속의 꿀벌 같아요. 뇌세포. 내 뇌는 무한한 세부 정보로 채워져 있지만 나는 그 안에서 튀어나온 모든 정보를 이해할 만큼 교육받지 못했어요. 이렇게나 다양한 언어와 지식이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조금은 성가신 것들이 나 모든 것에 대한 작은 힌트가 있다고 내게 알려주죠. 내가 그 자식들을 이용하고 싶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 있다고요. 그 지식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올바른 자극만 주어지면 이탈리아어로도 말할 수 있으리라는 기분이 들어요. 필요한 건 모두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서요. 설명이 더 이어졌다. 내가 끼어들 타이밍을 찾기가 어려웠다. 토미와 대화한 지 5분이 지나기 전에 계속되는 생각과 연상의 복역은 토미와의 대화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토미의 마음은 한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빠르게 건너뛰었고 사고는 순식간에 하찮은 것으로 흘러갔다. 토미가 자신의 이야기 속에 짜놓곤 하던 묘사는 가끔은 상상 속에서 나올 것 같은 것도 통찰력이 돋보이는 것도 있었다. 토미는 현명한 말을 자주 했지만 가끔 토미와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어보면 토미의 은연은 애매하거나 일관성이 없을 때도 있었다. 애매하다.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회복되면 어두운 면이 숨어있는 이전의 그 사람으로 돌아오리라고 모두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모두가 새로운 토미를 환영하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은 이전의 토미가 되돌아오기를 바랬다. 몇몇은 변한 토미를 받아들였지만 결국 자신과의 공통점을 찾지 못해 떠나기도 했다. 토미가 그저 연기하고 있다며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어떻게 사람 인격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뇌형, 우뇌형, 성격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이 가설은 타이어권에는 윌리엄 젠킨스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화이트 메모리얼 의료센터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던 1962년 겨울에 탄생했다. 이렇게 해서 캔서스에서 했던 로저스펠이라는 저명한 신경과학자로 캔서스 젠킨스의 뇌를
절반으로 나누는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젠킨스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폭발 사고로 다친 후에 매일 최대 10번의 발작을 겪고 있었다. 스피리는 좌우 뇌를 연결하는 구조물인 뇌들볼을 자르면 젠킨스의 발작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물 실험 결과를 볼 때에 뇌들볼을 끊어도 인지 능력에는 손상이 없었고 자뇌와 우뇌는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였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젠킨스의 인지 능력은 표면적으로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에 젠킨스와 다른 분리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연구 결과는 자뇌는 몸의 우측을, 우뇌는 몸의 좌측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뇌와 우뇌가 서로 다른 기능에 특화되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증명했다. 자뇌는 기본적인 단어와 짧은 구절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우뇌보다도 수다스러웠다. 자뇌는 분석적인 수학에 더 능했다. 우뇌는 공간과 방향 음악에 뛰어났다. 공간, 방향, 음악. 사람 얼굴을 기억하고 언어에 실린 감정을 이해하는 데 우뇌는 더 능숙했다. 이 연구로 스피리는 1981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1981년에 곧이어 새로운 성격 이론이 태어났다. 새 성격 이론은 좌우뇌 어느 쪽이 우세한지에 따라서 논리적이나 분석적이나 창조적이며 감정적인 성격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요즘도 대중 매체에서 이 가설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뇌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분리된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건강한 뇌에서 어느 쪽 뇌가 더 지배적인 뇌인지를 주장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예를 들어서 언어를 생각해보자. 자뇌는 복잡한 대화를 하도록 도울 수 있지만 우뇌는 복잡한 대화에 기교를 더해준다. 밧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구절을 예를 들어보자. 자뇌는 단어를 정확한 순서로 늘어놓지만 우뇌는 언어의 은유를 이해하고 생성한다. 그런데 자뇌형인지 우뇌형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상뇌와 하뇌로 구분해서 특히 이 두 영역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버드 대학교 명예의 교수인 스티븐 코슬리는 말했다. 상뇌는 전두엽과 두정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뇌는 전두엽이 일부 포함되지만 측두엽과 후두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이렇게 나누면 뇌의 역할을 특정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코슬리는 말했다. 상뇌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하뇌는 세계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여 해석하고 의미를 찾는다. 새로운 사람은 항상 양쪽 뇌를 함께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코슬리는 말했다. 뇌는 하나의 체계다. 자뇌와 우뇌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술집에서 아버지를 보면은 하뇌가 눈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해석해서 맥락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꺼내므로 나는 아버지를 인식한다. 일장에서 살펴봤듯이 기억은 다른 기억과 연결되므로 아버지가 테니스를 즐기고 하비스 베스트 맥주를 좋아하며 카밀라 파커볼스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버지를 초대해서 맥주 한 잔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회계사로서의 조언을 듣고 싶을 수도 있다. 이것이 상뇌가 하는 일이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상뇌의 일이지만 상뇌 혼자서 할 수는 없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면 아버지에게 할 말이나 내 생각에 관한 정보를 하뇌에서 받아야 한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상뇌는 하뇌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적용하고 행동을 조절해서 실수를 바로 잡으려 할 것이다. 코슬린 이론의 요점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상뇌나 하뇌에 의지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우세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 특성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상뇌와 하뇌를 골고루 사용하면 계획을 실천하고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그러나 하뇌 체계가 우세하면 경험의 세부 사항이나 사건의 결과를 분석하는 등 주변에 보이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도 계획을 실행하는 성향이 적다. 한편 상뇌 체계가 우세하면 성공지상주의자가 되기 쉽다. 창조적이며 주도적이지만 결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코슬리는 이를 도자기 상점에 있는 황소 모드라고 부른다. 상뇌도 하뇌도 우세하지 않으면 경험의 세부를 따라잡지 못하나 미래 계획을 실행하지도 못한다. 대신에 이런 사람은 순간에 집중해서 코슬리의 말에 따르면 외부 사건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게 놔둔다.
듣는다. 그렇게 되어버리는구나. 예. 상내와 하내. 이론이네. 자, 나는 토미가 사고를 당한 후에 친해진 사람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신경자 앨리스 플레이와 이야기를 하기를 했다. 톰이 추측하긴 하지만 톰의 인격 변화의 원인으로 제일 그럴듯한 설명은 축두엽 손상이다. 축두엽이 손상된 사람 중에서 너를 이해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정상인보다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죠. 이 증상을 정치가의 연설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많지만 알맹이가 없거든요. 1960년대 독일 심리학자 한스 아이젠크는 내성적인 사람은 피질각성 수준이 높아서 외향적인 사람보다도 자제력이 높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제력이 높다. 응? 내성적인 사람은 마취시킬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보다도 마취액이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 추측이지만 토미의 전두엽과 한의 영역 사이의 의사소통 능력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토미의 이렇게 뇌가 손상되면 토미 토미는 내 자신의 그림 몇 점을 보냈다. 두 개의 얼굴에서 이미지가 쏟아져 나오는 그림이었다. 내가 실로에게 그 그림을 설명하자 그 그림은 아버지가 느끼는 그대로 그린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억제할 수 없는 충동과 욕구요. 아버지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아버지의 머릿속을 불태우는 모든 것이죠. 아버지를 찾아가면 당신을 보고 기뻐하시는가요? 나는 물었다. 내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고 싶다고 만나서 기쁘다고 하시죠. 아버지는 성행하지만은 조금 뒤에 아버지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문을 나서자마자 우리의 존재는 사라져버려요. 토미의 끝없는 창의성은 결국 잔을 떠나가게 했다. 통제할 수 없는 창조적인 열정이 어떤 것인지 개인적으로 잘 이해한다. 조선하는 쌍둥이 자녀가 사망한 뒤에 플리어티는 사한 후 우울증을 앓았다. 잠잘 수 없었어요. 누군가 말하고 싶었지만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말하는 대신에 글을 쓰기 시작했죠. 라고 플리어티는 말했다. 글을 쓴다. 말하는 것보다도 내성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2013년 나는 또 다른 갑작스러운 예술 충동의 발현 사례를 발견했다. 한정국 여성이 기억력 장애와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는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는 논문이었다. 이 여성은 뇌전증을 진단받았고 라모트리진을 처방받았다. 이후 여성의 발전이 줄어들면서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성은 감각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때로는 희극적인 효과를 위한 원율이나 불규칙한 은유를 차용했는데 여성의 남편은 이를 두고 엉터리 시라고 말했다. 이 여성이 쓴 시 중에 한 편을 아래에 소개한다. 찬장을 정갈하게 정리하는 건 도덕적이지 않아. 나는 이 시를 쓰니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찬장을 치울 때마다 몽땅 내다 버리면 후회하지. 세상에서 사라진 보물을 생각해봐. 셀 수 없는 황금, 흩어진 재물,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꼭 가져야 하는 것들 모두 꼭꼭 숨겨져 있지. 그러니 찬장을 정갈하게 하려면 쓰레기를 치워야 해. 밤에 쓰는 시들도 도덕적이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시를 쓰지. 예술과 내 손상의 관계는 복잡하다. 갑작스런 예술 충동이 발현하는 희귀한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는 추측에 불과하지만 플리어티는 도파민 증가를 원인의 하나로 제시한다. 도파민은 뇌에서 널리 사용하는 물질로 행복을 향한 동기와 추진력 부여에 중요하다. 하지만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억제되지 않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도박에 빠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강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갑작스럽게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행동이 포함이 된다. 질병으로 결핍된 도파민 양을 증가시키는 약물인 엘도파를
고용량으로服用하는 파킨슨 환자에게 발견한 부작용이다. 토미의 촉발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플레이티는 말했다. 종종 새로운 토미가 예전 토미의 성격이나 가족에게 취했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는지 궁금했다. 아버지는 나는 토미에게 기억하고 있는 이전의 인격보다 지금의 새로운 인격이 더 마음에 드는지 물었다. 토미 맥큐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화장실에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겁니다. 라고 토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이 낯설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응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라고 토미는 말했다. 토미는 재활 치료를 하는 동안에 많은 담당 의사가 새로운 토미를 수용하기보다는 예전의 토미를 찾아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헬렌,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뇌는 손상에서 회복된 뒤 이상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표현할 방법이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토미는 이 문제에 크게 자극받아서 다른 뇌졸중 환자와 경험담을 나누고 예전의 인격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새로운 마음을 수용하려고 아주 격려하기 시작했다. 나는 실로에게 아버지가 뇌졸중을 겪은 이후에 더 행복해지는지 물었다. 물론이죠. 실로는 대답했다. 아버지는 자신들에게 내려온 것은 구원이라고 부엌 창문의 빗방울이 사납게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실로는 문득 말했고 그제야 나는 시간이 많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자신의 인격이 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선택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보지는 않는다. 어쩌면 인격은 내재된 것이라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인지는 모른다. 인격을 구축하는 기전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삶을 조금이라도 더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지 나는 무척 궁금했다. 어쩌면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할지 모른다. 예상하듯이 자신의 뇌에 적합한 역할을 맡았을 때 팀은 최고의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결과는 파트너 사이의 대화를 금지해야만 나타났다. 금지. 실험 도중에 파트너가 서로 이야기하면은 두뇌형이 서로 다른 팀이 갑자기 자신의 두뇌형에 맞는 임무를 맡은 팀처럼 잘 해냈다. 실험을 다시 점검한 연구팀은 파트너들이 재빠르게 상대방의 임무를 건네받아 과제를 완수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해서 실험을 완수하기 위해서 행동을 조절한 것이다. 이 실험은 빅5 모델이든 코슬린의 상내환의 모델이든 우리가 가진 성격 특성을 이해하면 유용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격 특성을 알면 회사 업무나 집안일을 더 생산적으로 해낼 수가 있다. 그렇네요. 실로의 집에 들어가서 나는 내 어느 부분이 내 삶을 지배하는지 알아보려고 코슬린이 만든 온라인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는 내가 상내에 크게 의존하며 하내를 무시하는 경향이 살짝 있다고 했다. 결과는 정말 잘 맞아들었다. 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찾지만은 서로 서두르느라 점점 세부 사항을 무시하곤 했다. 남편은 나와는 정반대로 하는 의존형이며 세부 사항을 점검하는 데는 뛰어나지만은 계획을 실행하는 일은 피한다. 남편의 그런 특성에 나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은 이제는 남편과 나의 상대적인 기술과 결점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었다. 함께 하면은 우리의 성격은 완벽한 팀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헬렌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선 타인이 봅니다. 하지만 행복해야 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다. 그 이해를 한다는 거.